네, 선거법 획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기업활력 제고법과 북한 인권법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서로 남 탓으로 잘못을 돌리고 있으며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장한대 박창환 교수, RN서치 김미연 소장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최소한 원샷법 정도는 처리되지 않겠느냐, 본회의는 자연스러로 열릴 거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은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원샷법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어제 상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선거법을 1차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합의했다고 하는 원샷법이라고 하는 처리를 해도 제가 보기에 그게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샷법은 내용을 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기국회 중에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법안인데, 물론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서 그게 마치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일단은 선거법부터 양당이 합의를 해서 1차 먼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합의상도 헌신 시조각처럼 던져버리고 또 헌신처럼 차버리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친목회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국민들 앞에 합의한 사항을 이렇게 무시하고 안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 우리가 양대원장한테 여기 합의하는 걸 왜 무슨 우리가 여기다 왜 합의합니까? 여기다 무슨 우리가 글씨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글씨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합의문을 작성했냐, 이 워딩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그 선거법이 급하냐 원샷법이 급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한 합의문을 결국 약속을 어겼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조금 더 받는 모양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 분 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먼저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은 하여튼 김종인 체제의 첫 작품이 여야 합의를 깨는 거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무엇이 우선이냐를 떠나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정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늑대피하려다 법만 난 기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친노 패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독단과 독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사실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효과가 있었는데 김종인이라고 새로운 얼굴에서 만나는 첫 번째 작품이 이렇게 보이면은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19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전략을 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는 여러 가지 그 선거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기조들이 있을 텐데 누구와 더불어 할 것이냐, 그들이 함께하는 함께가 무엇이냐.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함께라는 말 때문에 인권법도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구와 더불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이런 어떤 합의를 깼다는 비판을 무릅쓰고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강행한 속내가 무엇일까? 그런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대위 자체하고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좀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원샷법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 여권에 협조를 하면 암묵적으로 선거구 확정이 좀 땡겨지지 않겠느냐. 이게 아마 이종걸 원내대표의 생각이었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서 합의를 해주고 또 어저께 통과시켜주고 선거구 확의를 갖다가 좀 땡겨내는 쪽으로 본인이 이제 협상을 한 건데 지금 비대위 내부의 사정을 보면은 물론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이 아니긴 하지만
사실 비대위원 중에 누가 목소리가 크냐 보면 결국은 박영선 의원이거든요. 박영선 의원과 김정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사실 이 원샷법 같은 경우에 내용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주창해 온 것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큰 틀에서 더 민주당이 얻는 게 만약에 있었더라면은 일정 정도 양해가 됐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와 지금 그 이종걸 원내대표 간에 좀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중도를 표방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 더민주당의 비대위를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 날이 날카롭다.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미 더민주당은 선거 전쟁, 그러니까 선거 국면으로 이미 전환된 게 아니냐. 그래서 부결이 아니라 이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국정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그쪽에 더 방점을 맞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결론 뒤집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선거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우리 그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데요. 그동안 야당이 이 원샷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벌한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때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첫 작품이 바로 이 원샷법 통과라고 하면은 그동안 본인들이 말했던 것과 좀 상반되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좀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경제 소위 말해서 원샷법을 비롯한 뭐 노동법 이렇게 입법 촉구 서명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한 과반수 정도는 찬성하는 거로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 원샷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통과가 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여당과 약속한 것을 깨트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뭐 후폭풍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시각에서는 강경파한테 휘둘린 거 아니냐라고 해석도 있고 또 반대로 강경파에 휘둘린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결단을 보여준 거고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의 그림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체제에서 합의를 본 게 아니죠. 그 전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합의를 본 거고 거기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역할이 컸겠죠. 그 부분을 다 돌린 걸 보면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존의 그 여론 때문에 밀려가지고 합의를 해줬던 당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지지하면서 의총에서 그게 뒤집힌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내부 정서로 봐서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격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당내 정치나 선거에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더 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대충 그 감이 잡힙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것 때문에 거의 협상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나 이런 그 불안감이 드는데 비대위원회 선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 선출되지 못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건 기존의 그 최고위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선출 방식으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거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비대위원 자체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비대위 체제는 국회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선거 앞으로 가는 거지 국회나 아니면 협상이나 이종걸 원내대표의 쓰임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략적인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들어오자마자 첫 작품이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협상 당사자로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무력화심으로써
그 선거 앞으로의 진두지휘하는 김종인 체제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안 있는 것 그래도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로서 꽤 굴욕적인 상황인데 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사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원내대표직에서. 네.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에서 빠진 거는 이제 국회 다 끝나가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굳이 다 끝나가는데 뭐 비대위원회 들어올 필요 있냐 그랬다가 오히려 그게 논란이 되니까 함께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손들어줘서 간신히 의결권은 없지만 참여하는 권한만 받았거든요. 옵저버 비슷하게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역할조차도 부정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 존재감은 더욱더 이제 좁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선거구 획정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혼란, 그러니까 더 민주당이 국회의 혼란을 자초한다라고 하는 여론의 이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퇴 국면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대위나 아니면 당론에서 협상의 여지, 그러니까 그런 그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를 좀 가지고 와서 해야지 자기가 조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좀 앞으로 그래서 협상의 여지는 좀 더 줄어들었다. 여야 협상의 여지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사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재가를 받고 나서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그런 움직이는 말씀이겠네요. 거죠. 네. 예, 그 소장님, 네. 그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더 이상 야당하고 협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직권 상정하자 이런 건데 실제로 그런 수순으로 다음 주에 갈까요? 다음 주 지나면 바로 설 연휴예요. 그렇죠. 저는 뭐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 여론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깬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분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뭐 한량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네. 때문에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새누리당이 뭐 역풍을 맞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선거법이 아직 제대로 개정이 되지 않아서 예비 후보들이 지금 제대로 운동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거 괜히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하자는 편이고 새누리당은 그게 급한 게 아니야. 경제부터 먼저, 민생 법안부터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은 저는 이 기득권 놓기가 기득권은 지금 두 당이 지금 연연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좀 야당 얘기를 저희가 지금 좀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지금 이번 여야 합의파기가 좀 야당 얘기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야당과 관련해서 요 부분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정치적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정동영 의원이 뭐 은퇴를 아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죠. 네. 언젠가는 그 정치 재개를 할 텐데 그 시점이 지금같이 혼란스럽고 여유가 많을 때 무엇인가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고 또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뭐 그 어떤 지역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뒷거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상대방도 지금 한 발 물러서고 뭐 당도 좀 그렇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인이 자기 모든 것을 걸 때 선택을 할 때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들이 서로 오가고 관철되고 그게 투명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동훈 의원이 다시 정치 재개를 한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출마의 뜻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당에 입당을 할 때 나 스스로가 이런 정도의 공천을 받고 싶다. 그게 욕먹을 일도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게 드러나고 국민들도 그거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를 정치적으로 안 되면은 뒷거리 해가지고 우리는 안 했다라고 정당은 또 얘기하고 그 본인은 이런 그 부도덕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를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무슨 진실공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동훈 의원은 어차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시다고 하면은 본인의 정치적 포부와 자기의 플랜을 얘기를 하시고 각 정당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뜻을 함께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 재개를 해야지 국민들도 투명하게 정동영을 다시 바라보고서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김명수 의원님, 네. 정동영 의원이 전 의원이 전주 덕진에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으로 현재 거기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해야 될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죠. 예. 여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을 뜨고 있는 국민의당 예비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3자 대결이 됐을 때 물론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덕진이 전주가 자랑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라서 뭐 지명도라든가 능력이나 뭐 이런 면에서야 뭐 다른 후보들을 좀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망한 지지층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 정동영 의원이 보여준 행보. 동작도 나갔고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동영 의원이 뭐 전주 덕진에 나온다고 해서 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 보여지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정동영 의원이 꼭 이렇게 출마를 해야 되느냐, 무소속으로. 꼭 이번 국회에 꼭 국회에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비판적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일단 무소속으로 나간다면은 그 전에 얘기가 많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으로 오느냐, 안철수 의원으로 가느냐, 양쪽 다 안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정동영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소속 출마가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호남에 지금 맹주가 사라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더민주당도 그렇고 뭐 천정배 의원 놓고도 그랬지만 네. 정동영 의원을 놓고 서로 와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난번 천정배 의원 갈 때도 더민주당에서 뭐 지분 요구를 했네, 뭐 사실 확인도 어려운 얘기를 흘리는 그런 뭐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는데 정동영 의원이 지금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야권의 통합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다시 그 주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무소속 현역 의원으로 있는 게 오히려 자신의 행보를 놓고 보면은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어디겠느냐? 당연히 그동안에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던 전주 덕진에서 자신의 원래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겠죠. 근데 다만 그분이 그동안에 이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고 그리고 지금의 야권의 이 혼돈 들어온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좀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게 뭐 서울 출마가 됐든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 입당이 됐든 좀 그런 쪽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안정성을 택했겠지만 야권의 혼란을 좀 정리하고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두 달간 저도 계속 야당 얘기만 주로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여당이 조금 이제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데 여당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전 기재부 전 부총리 최경환 역할론이 다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소장님, 이 소위 친박 쪽의 어떤 핵심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진박 마케팅이 조금 뭐 오히려 잡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타이밍에 지금 나서는 네네.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국회 야당 출입 기자들은 뭐 바빴는데 여당 출입 기자들은 사실 기사거리가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비박과 친박 이런 구도가 생기니까 이렇게 또 기사거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최경환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최경환 의원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당청 간에 어떤 그 대화의 틀들이 지금까지 조금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최경환 역할론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TK 지역이 그동안 진박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교통정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경환 의원도 본인도 계속 당직이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선거 전략상이나 아니면은 친박 내부에서도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맞는 것 같고 단 여기서 TK 지역의 진박 논란 경우는 사실 초기에 진박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욕은 많이 먹었지만 실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한 지역에서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사람이 붙어가지고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누가 진박이냐. 다 진박이라고 예. 하죠. 그래서. 그리고 예. 모였다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다. 예. 당신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니 뭐 하는 짓이냐. 제대로 네. 이렇게 뭐 팀이 짜져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혼란 상황을 이게 결국은 최경환 의원은 TK 지역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역 관리자 뭐 이런 뭐 실력자라고 김무성 대표는 표현했죠. 그 분이 이렇게 정지 작업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에서 지금 역할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지금 진박 논쟁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당의 국회의원 출마자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약간 사람들한테 피로감을 주고 좀 그 불신감을 주는 이유는 자기가 역할을 할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이 나를 인정한다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이 얘기할 거는 이 국정 철학을 어떤 걸 공유하고 있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며 TK 지역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인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진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최경환 장관이 또 가가지고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박이고 아니고 이거는 네. 대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하는 일입니다. 부소장님은 지금 그 대구 지역, 특히 대구 지역의 진박 마케팅을 조금 다소 그동안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소장님, 네. 최경환 부총리가 내려가면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전열이? 글쎄 뭐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데 저는 뭐 일정 부분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뭐 최경환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TK의 맹주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를 놓고 잘못하면은 만일에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과 그 소위 말하는 비박계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유승민 의원한테 상당히 힘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견줄 만한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최경환 총리밖에 부총리밖에 눈에 보이지 네. 않기 때문에 비박계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TK에서 있는 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도 최경환이라는 인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내려가서 소위 말하는 진박연대의 6명이죠. 그분들을 뭐 개소식에 일일이 다 참석을 하고 힘을 몰아준다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 대신 왔다고 보지 않을까요? 네. 주민들은 대구 시민들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경환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는 상당히 할 역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선대위원장까지도 이분은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여러 사람이 이름은 있지만 본인은 난 아무것도 안 할래, 난 암자리를 안 맡을래 하더라도 친박계 입장에서는 최경환 정도의 인물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주는 것이 향후 친박들을 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분을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해요. 이양구가 아니라 그렇죠, 최경환이다, 최경환. 실제로는. 예. 그런데 지금 이양구 카드를 밀어놓으니 벌써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양구 전 국회의원의 카드를 지금 거부하는 김무성 대표가 최경환 카드를 내밀면 그건 뭐 더욱더 반대할 거는 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최경환과 김무성의 지금 힘겨루기가 네. 보이지 않게 지금 생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요 1, 2주 사이에 최경환 전 부총리 기사가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슈의 중심에 쓴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장 자리 배치와 관련해서도 뭐 최경환 부총리가 뭐 적들에게 포위됐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하는데요. 이 앞으로 좀 여권 어떤 친박 비박 공천 전쟁 본격적으로 벌어질 텐데 어떤 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나 해주시죠. 사실 최경환 의원이 여의도로 돌아오면 네. 친박과 비박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날 거다. 뭐 심지어는 비대위원장으로 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뭐 조용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1행보가 소위 그 진박 마케팅,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거란 네. 말이죠.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최경환 의원의 구심점, 친박계의 구심점의 역할이 좀 더 도드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선대위원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공관위원장, 근데 자리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최경환 의원을 구심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천의 기준이라든지 또 뭐 이런 그 위원장과 위원 간에 또는 계파 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 부분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이 한마디 하게 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 역할을 최경환 의원이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당내에 김무성 의원과 당 대표와 당직이 없는 최경환 의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실상 동등한 입장에서 친박계의 대표로서 당무에 참여하는 그런 그 비공식적 참여죠. 이 여론의 통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고요. 김무성 대표를 그렇다고 밀어낼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선거, 그러니까 전쟁 바로 직전에 장수를 교체할 경우에 이거는 뭐 이제까지 공천 잡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서로 상대방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자리까지 위협하는 또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그런 전략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자리는 아마 계속 유지를 하되 내용적인 측면에서 최경환 의원이 친박계의 요구를 따내는 그런 중심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만약에 최경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노린다고 하면은 지금 보폭을 넓혀야겠죠.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차기 대표를 노리는 거고 사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그리고 지금 당연히 뭐 당내에서는 구도상으로는 유리한 선거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서로 책임을 분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경환 의원이 신중한 행보를 하는 거는 지금은 뭐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 같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지 작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역할론에서는 뭐 일정 정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데요. 당대표가 욕심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많은 자기가 아는 친박들이 많이 국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 돌아야지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있고 예. 본인이 미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과연 이 새누리당의 얼굴로서 선거를 치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의심은 조금은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 폄하하자고자 하는 건 아닌데 어제 뭐 발언을 들어보면 뭐 조선족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와서 애들을 낳게 하자는 이런 많은 설화를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선거 기간에 뭐 말실수라도 지금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당을 보면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해서 어쨌든 간에 뭐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쪽은 너무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도 너무 자만심에 빠진 당을 항상 좀 심판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조금 인물이 이 총선을 지도하는 전두지휘하는 인물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지금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건 재보궐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총선이거든요.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마치 재보궐선거 전략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염려가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새누리당에서 좀 고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체제가 좀 안일했다 이렇게 뭐 비판토로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그리고 장한대 박창환 교수, RN서치 김미연 소장 세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